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1분기 커피숍과 치킨집, 편의점 등 자영업자의 폐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 창업을 대표하는 커피숍과 치킨집이 감소한 것은 2018년 통계 개편 이후 처음입니다. 홈플러스와 점포 건물주인 금융사 사이에 임차료 조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홈플러스가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17개 점포의 입점 소상들은 폐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약달러 기조의 달러원 환율이 장중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며 1,360원 중반대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유럽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에 코스피는 2% 급등했습니다.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체제 개편과 관련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노동위원회가 제시할 마지막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오는 28일 시내버스 파업이 현실화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월요일 저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잠그면서 내수 시장은 그야말로 한겨울입니다. 출구 없는 극심한 소비 부진에 결국 버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코로나 때도 줄지 않았던 카페와 치킨 같은 대표 창업 업종까지 대거 문을 닫고 있습니다. 첫 소식 신채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 상권으로 꼽혔던 신사동 가로수길. 지금은 폐업과 임대 안내문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예전에는 옷가게도 많았고 카페도 많았는데 임대로 놀다 보니까 이거 딱 버틸 수가 없으니까 떠나는 거죠. 전국적으로 넓혀봐도 올해 1분기 카페 수는 9만 5천여 곳으로 1년 사이 700여 곳이 문을 닫았고 치킨,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도 수백 개씩 줄었습니다. 대표 창업 품목인 이들 업종의 점포 수가 줄어든 건 지난 2018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입니다. 내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인데 임대료, 종업원들의 최저임금 이런 것들은 줄어들지 않다 보니까 많이 팔아도 많이 남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많이 늘고 있다.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719조 원으로 1년 사이 15조 원 불어나며 자영업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헬스클럽 폐업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운영이 여의치 않은 헬스클럽은 할인 행사를 미끼로 회원을 대거 모집한 뒤에 돈만 챙기고 달아나서 미리 낸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습니다. 이런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됐습니다. 최주수 기자, 앞으로 헬스클럽이 문을 닫을 때는 2주 전에 고객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헬스장 이용 표준 약관은 일종의 계약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데요. 공정위는 헬스장이 한 달 이상 폐업이나 휴업하려는 경우 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고객에게 이를 안내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런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간 갑작스러운 헬스장 폐업으로 인해 수개월치 비용을 선납했던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 발생해 왔는데요.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피해 구제 신청은 1,100여 건으로 계약 해지와 관련된 피해가 9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 소비자 선납 이용료에 대해 헬스장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그에 대한 내용을 가입 신청서에 꼭 표시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데요. 헬스장의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이나 무단 잠적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이용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PT 관련해서도 분쟁 소지가 좀 더 줄어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퍼스널 트레이닝, 즉 PT 이용자에 대해서도 헬스장 이용 표준 약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헬스장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 대해 표준 약관을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어 모호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소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헬스장 이용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사전에 설정하게 했습니다. 기존엔 연기 기간에 대한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아 사업자와 소비자가 별도의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주로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 전세 계약을 믿고 들어갔다가 보증금을 떼이는 전세 사기 피해도 광범위하게 확산된 바 있습니다. 이런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내일부터는 전세를 계약하기 전에도 집주인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박연신 기자, 임대인 정보조회가 확대 시행된다고요?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전세금 반환 보증사고 이력, 임대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간 임대인의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난 뒤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 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전세를 계약하는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허그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와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 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미 계약서 도장을 찍고 나서야 집주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 계약을 할 때 도움이 되겠군요. 네, 실제로 지난해 기준 보증 사고율은 임대인들이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주택 50채를 넘게 갖고 있는 임대인 10명 중 6명 넘게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임대인 정보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지사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또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 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을 통해 확인도 가능합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소비만 꽁꽁 얼어붙은 게 아닙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대외 여건까지 악화되면서 취업 한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직장 찾기에 실패하면서 취업도 공부도 포기한 이른바 니트족이 OECD 주요 11개 나라 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역대급 고용 한파 속에서도 반면에 일부 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서 또 애를 태우고 있는데 구직자와 우수 기업을 잇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유선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취업 박람회장. 이른 아침부터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로 붐빕니다. 취업이나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와서 좀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경기 불황 속 청년층 고용률은 1년째 내려만 가고 실업률은 7%를 넘었습니다. 구직 시장을 떠난 쉬었음 청년도 1년째 늘고만 있습니다. 쉬고 싶어서가 아니라 갈 만한 일자리가 없어서입니다. 보통 이제 쉬는 친구들이 본인이 쉬고 싶어서 쉬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거든요. 뽑는 인원들만 하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지금 훨씬 더 적게 뽑다 보니까. 중견이나 중소기업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채용 공고 보면 이제 신입으로 설정했을 때는 또 일자리가 좀 많이 줄어가지고 그래서 지원하는 회사가 좀 한정적인 거. 청년과 기업을 직접 연결하기 위해 은행이 소매를 걷고 나선 이유입니다. 금융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라든지 사회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중에 일부로서 저희가 또 이제 이런 역할을 또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행사는 올해로 27번째를 맞았고 지금까지 누적 방문자만 122만 명에 달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포기하기 전에 더 많은 실질적인 기회가 필요합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홈플러스와 점포 건물주인 금융사의 임대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임대료를 최대 50% 깎아달라고 요구해서인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홈플러스 점포에 펀드로 들어간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입점 상인들도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KB 부동산 신탁이 리츠로 담아 운용 중인 홈플러스 사당점입니다.
현재 KB신탁은 임차인 홈플러스와 임대료 협상을 진행 중인데 협상 시한을 5월 말에서 6월 말로 미뤘습니다. KB신탁이 운용 중인 안양시 평촌점 리츠도 임대료 협상 시한이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이 리츠의 한 주주사 관계자는 6월 말에 협상이 종료되면 계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 7월 넘어서 계약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홈플러스 점포에 공모펀드로 투자한 자산운용사 사정도 비슷합니다. 각각 홈플러스 한 곳과 세 곳 점포를 공모펀드로 담은 이지스 자산운용과 유경 PSG 자산운용은 현재 임대료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대료 협상이 난항인 건 홈플러스의 과도한 임대료 삭감 요구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홈플러스는 공모펀드 리츠는 35%, 사모상품은 50%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홈플러스가 최근 61곳 임차 점포 중 17곳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입점 상인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문을 닫는 이 17개 매장 중에 1차적으로 문 닫는 매장이 하나가 생기면 보물 터지듯이 아마 뭔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예상은 하는데요. 점주들에 대한 어떠한 보상안에 대한 말은 또 없고 일방적으로 지금 통보를 하고 있지. 홈플러스와 이들 금융사 간의 현 지지부진한 협상이 추가 임대차 계약 해지로 나타날 경우 파장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가입자들의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착수금이 거의 없는 수준인데 소송에 참여할 경우에 소비자 실익은 얼마나 될지 안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국내 중소로펌들이 앞다퉈 SKT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인당 청구 금액은 100만 원 정도로 책정하여 있습니다. 본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로펌이 내건 1인당 위자료 규모는 제각각이지만 착수금의 경우 한 곳을 빼면 무료 혹은 10,000원 이하로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성공보수만 받는 식으로 참여 문턱을 낮춰 피해자 소송 참여를 독려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소송에 참여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은 조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소송은 나중에 할 수 있거든요. 10,000원씩 받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2,300만 명이잖아요. 100만 명만이라도 착수금만으로도 이미 변호사는 충분히 돈을 벌거든요. 실제로 과거 개인정보 유출 판례를 보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1,000만 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KT를 상대로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또 개인정보 3,500만 건이 유출된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사건에서도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법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보호 의무 조치를 다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문가들은 비용 구조와 로펌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 또 소송 장기화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소송에 동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모레 첫 차부터 전국 시내버스 동시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원래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와 서울시의 통상임금 갈등으로 시작됐지만 이젠 전국 버스업계 전반의 임금 문제로 번졌습니다. 쟁점이 뭔지 윤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임금단체 협약 갈등의 쟁점은 임금체계 개편입니다. 사측은 총체적인 임금 개편을 전제로 한 교섭을 하자는 입장이고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이 대립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때문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기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통상임금이 기존의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너무 전국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다 보니까 12월 19일 대법원 판례 이후부터 적법하다고 판단한 상정 방법을 적용해라 이렇게 추가적으로 판례를 했어요. 현재 버스업계 임금 체계는 기본급과 상여금이 전체 급여 60%를 차지합니다. 상여금은 2달에 한 번씩 지급되고 각종 수당이 나머지 40%를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서울시는 대법 판결대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면 연장 야간 근로수당 등이 자동 인상되면서 시내버스 운전직 사업원 기준 월 평균 임금이 513만 원에서 80만 원, 약 15%가량 오르고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상여금을 없애는 대신 기본급에 명절수당을 포함해 기본급을 올리고 월급액을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내일 마지막 본교섭을 열어 노사에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양측 모두 조정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는 버스노조가 3일 이상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지하철을 증편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윤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달러 원환율이 1,360원대로 급락하면서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 가운데 미국발 관세 충격 우려가 고조됐는데 주요 나라들의 통화와 비교했을 때도 원화 가치 절상폭이 특히 컸습니다. 엄하은 기자입니다. 달러 원환율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11원 20전 떨어진 1,364원 40전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이 1,360원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0월 18일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미국의 아시아 통화 절상 요구 경계에 원화 가치는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지난 23일 야간 거래 종가를 기준으로 한 주 새 2.45% 올라 절상폭이 주요국 중 두 번째로 컸습니다. 유럽연합 유로, 일본엔 등은 원화보다 강세폭이 작았고 원화보다 더 절상된 통화는 스웨덴 크로나뿐입니다. 12월 달에 개업이라든지 탄핵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됐을 때 저희가 그것을 반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세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되던 과정 속에서 지금 시장의 그 결산 기대감 자체가 아시아 통화 쪽에 좀 쏠려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강달러 정책 유지를 공언했지만 국가 신용 등급 강등과 재정 불확실성 확대로 약달러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110 수준이었던 달러 인덱스는 최근 100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서 국내 증시의 외국인 투자자 유입도 늘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이틀 연속 순매도했던 외국인은 1,020억 원 가까이 사들이며 기관과 함께 2% 상승을 이끌었고 코스닥 지수도 1.3% 뛰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밖에서 생산된 모든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이 반도체 부진으로 영업이익의 60%가 모바일 부분에서 나오게 된 삼성전자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정현 기자입니다. 자동차, 철강에 이어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스마트폰도 관세 장벽을 마주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실적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1분기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은 6조 7천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이 포함된 모바일 부문이 4조 3천억 원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64%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관세가 부과된 만큼 미국 현지에서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원가는 비싸집니다. 관세를 떠안거나 아니면 판매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야 되는데 전자는 이익이 줄고 후자는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당장 7월부터 신규 폴더블폰 시리즈로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관세를 피할 방법은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미국 내에 생산 공장을 갖고 있지 않고 옮기는 게 옳은 선택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미국으로 공장을 가져갔을 때 생산비가 20-30% 이상은 분명히 올라간다는 거죠. 관세를 맞고 가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면은 굳이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갈 필요도 없겠죠. 한편 현지 시간 지난 20일부터 3일간 미국을 방문한 우리 정부 실무협의단은 향후 부과될 품목관세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탐색전에 그쳤고 가시적인 결과물은 약 일주일 뒤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이제 불과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년공약입니다. 후보들은 청년 공약으로 목돈 마련과 대출, 그리고 주택 등에서 유사한 방향을 제시했는데 지원 방식과 대상 등 차별점 중심으로 지웅배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모두 청년층의 첫 자산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이미 청년층의 호응을 얻은
통장 정책을 제시하면서 중소기업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내일 채움 공제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원 대상이나 기간, 한도를 밝히지 않았고 김문수 후보는 내일 채움 공제를 비롯해 도약 계좌 등의 가입 연령 상한만 높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목돈 모으기 대신 저리대출 공약을 내놨습니다. 정책 자체는 뭐 옛날에 내온 정책들의 약간 재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동소이하다. 아무래도 이제 재원 마련이 문제고. 주거 정책의 큰 방향은 공급 확대였지만 구체성에선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맞춤형 공공분양과 상생형 기숙사를 약속했으나 언제까지 누구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 대상 10만 호 공급에 더해 신혼 10만 세대의 주거비 약 40만 원을 지급하는 비교적 구체적 정책을 구상 중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59제곱미터를 집중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유휴부지나 폐교부지 활용을 제시했는데 입지 조건이나 실제 수요를 감안할 때 실효성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휴부지 활용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실제 세대수라든가 아니면 주택에 공급하는 숫자 자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청년 입장에선 당장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안 보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공주택이라는 것들이 워낙 이제 경쟁률도 높고 그만큼 청년들도 들어가기 어렵다 보니까는 전세 사기 문제 같은 경우에 청년층에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도 큰 문제잖아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20살 청년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 방식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앞으로 인터넷은행 대출을 받았더라도 경제활동을 갑자기 안 하게 되면 대출 상환 요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인터넷은행들이 일제히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수영 기자, 인터넷은행들이 대출 관련 모형을 손질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분기 내에 회수평점 모형과 대환대출 모형 재개발을, K뱅크도 2분기 내에 보증서 대출 대위변제 전자청구 프로세스를, 그리고 토스뱅크는 우량 고객 선별을 위한 우대 모형을 3분기 내에 각각 개발 완료해서 중저신용자 대출에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늘리되 건전성 관리도 철저히 하라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우선 K뱅크는 연체 고객의 채무를 보증기관이 대신 갚는 대위변체 절차를 자동화합니다. 차주 입장에서는 연체 처리나 추심 절차가 더 빨라진 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도 대출 심사 모델을 고도화하는데요. 기존 대출을 받았던 고객이라도 경제활동이 불안정해질 경우 대출 회수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뱅들은 단순히 기존 대출 연체 이력이 있다고 해서 갈아타기가 막히는 건 아니며 성실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보험료와 통신요금의 지속납부 이력 등 대안평가 데이터도 반영해 신용점수가 낮아도 대출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건전성 관리에 나서면 수입이 불안정한 사회 초년생들을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볼 수 있겠군요. 네, 은행권은 고도화된 대출 모형을 통해 고용이나 수입이 불안정한 고객을 보다 정밀하게 가려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이나 이직이 잦은 직장인, 최근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자영업자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K뱅크의 2분기 첫 달인 4월 공시된 3월의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졌는데요. 5대 은행 신용대출 고객 평균 신용점수가 957점인데 비해 K뱅크는 961점으로 카카오뱅크보다 100점 가까이 높았습니다. K뱅크는 1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 취급 목표에도 미달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롯데카드가 지난 14년 동안이나 내부 업무 실수로 잘못된 서비스를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드로 세금을 내면 포인트를 쌓아주는 서비스인데 뒤늦게 이를 알고 막았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롯데카드가 세금 적립 서비스를 잘못 운영해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롯데카드는 지난 1일부터 백스카드의 국세 납부에 대한 포인트 적립을 막았습니다. 지방세 등 세금 납부도 포인트 적립 제외 대상이라는 약관에 따라서입니다. 문제는 이 사항이 상품이 출시된 14년 전부터 약관에 명시돼 왔다는 점인데요. 롯데카드는 뒤늦게 시스템상 문제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백스카드는 지난 2011년 출시돼 전달 30만 원 이상의 실적만 채우면 10만 포인트 한도로 적립되는 카드입니다. 특히 국세를 납부할 때 높은 적립률로 포인트를 쌓아줘 인기를 끌었는데요. 지난 2017년 한 차례 백스2 카드로 개편돼 출시됐고 현재는 회원 대상으로만 신규 발급해주고 있는 상품입니다. 어떻게 14년이나 지나서 이제 와서 잘못을 알게 된 거죠? 네, 롯데카드 관계자는 약관상 국세 매출은 포인트 적립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국세가 그간 포인트 적립 제외 대상 가맹점에서 누락이 돼 적립해드리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잘못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꼈는데요. 롯데카드는 이미 지급된 포인트는 제약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세금 납부용으로 이 카드를 유지하던 금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해지했다는 반응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별다른 고지도 없었던 터라 종합소득세 납부로 실적을 채웠던 소비자들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시니어 주택가 일자리를 대거 공급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초고령 사회 대응 종합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청소,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민간형 시니어주택 7,000호를 포함해서 오는 2040년까지 시니어주택 2만 3,000호를 지을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또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 시니어 일자리 33만 개를 확보하고 폐원하는 어린이집 등을 실버 케어 센터로 전환하는 작업도 추진합니다.